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렸죠? 요즘 조금 따뜻한 기운이 많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지났고, 이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하락 조정이 좀 시작되는 중에 신생아론이 시작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총선도 있고, 이번 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라스트 마일 리스크 금리나 유보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라스트 마일 리스크가 이제 마라톤 뛰다가 맨 마지막에 다운 줄 알고 약간 요령을 피다 보면은 패턴이 끊기고 시스템이 갑자기 브레이크 현상이 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이 파월이 이제 라스트 마일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 금리나 쉽게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 소식인데요. 이 부분이 조명은 많이 안 됩니다. 보도에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나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이게 보도가 또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좀 언론 지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기자분들이 혹시 우리 제 영상을 보고 계시면 요 기사 좀 많이 실어줬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 많잖아요. 유동화 증권이 33.8%가 감소했습니다. 발행액이. 특히 증권사 쪽에 PF 유동화 증권은 마이너스 42%.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형태든 유동성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장에 부담이 되고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생아론이 이제 1월 29일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상방 압력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 이거 뭐 계속 나오기 전부터 발표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길게 가면 4, 5개월 정도 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장의 지표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뭐 놀라실 필요는 없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시장이 약간의 일시적 반등이 있겠지만 다시 또 데드캣 바운스 형태로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라스트 마일 리스크. 이게 뭐냐면 큰 폭의 인플레이션 이후에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 현재 상황이죠. 한때 피크 뭐 9%, 10% 가던 것이 인플레이션 미국이 지금 2, 3%대로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한국은 지금 저번 달에 2.8%입니다. 전월 동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기준 가이드 2%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워딩이 좀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금리를 너무 빨리 또 많이 인하하는 정책은 지금까지 봤던 물가 상승과 관련한 진전을 뒤엎을 수 없으며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죠. 폭락은 아니고 좀 하락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하고 있다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자를 안 찍으면 이게 뭐냐면 2%를 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2자를 꼭 찍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나 물가 상황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2%로 안전하게 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된다면 그때 이 목표 범위, 쉽게 말하면 금리의 인상폭을 약간 줄인 것을 생각하지 확신이 없을 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 빨라야 7월이라고 제가 저번 주인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파월이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가 결정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도 또 물가 경로가 저 예상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또 못을 박았어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금은 7월, 8월 얘기해요. 그러니까 9월 정도 금통위 회의 때 0.25 내릴 가능성이 있지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없습니다. 이것도 물가가 잡혀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쉽지 않다. 빨리 오진 않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 금액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1월 이제 주택 상승기인데요. 보시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11억대까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11억, 10억 가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 하반기죠. 2022년 말 미국이 금리를 여기서 쭉 올리고 나서 충격파로 쭉 레고랜드까지 겹쳤죠. 그러면서 8억대로 내려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은 거죠. 거래량도 물론 줄었습니다.
거래량과 주택가격 매매 평균 가격의 하락은 약간 어떤 좀 동행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다시 작년 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라고 50년 주담대 쭉 올랐죠. 11월까지 다 찍습니다. 거의 뭐 90% 회복한 지역이 나오지만 평균 거래 가격은 100%에 가깝게 회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래량은 예전과 좀 다르다는 거, 그 차이는 있죠. 그리고 다시 9억 7천대로 내려왔습니다. 1월 달에. 2월 달이 좀 작은데요. 신생아론이 나오기 때문에 2월 달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거래가 안 됐는데, 요때 좀 거래가 많았습니다. 1월 말쯤에. 그리고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면 이 평균 거래 가격을 좀 환산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행히 아시겠지만 9억 이하잖아요. 신생아론이. 그래서 이 역량이 이때처럼 이미 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수요자들이 신생아론을 지금 이때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주택 가격이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시장 상황 보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좀 하락 추세로 평균 가격이 나왔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월 달에 보면 약간 내려왔어요, 여러분. 내려와서 2월, 3월엔 근데 좀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사철이 겹쳤고 지금 신생아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 신축 대단지 위주로 공인중개사들의 일부 전세 가격에 대한 뭐 공인중개사분들 일부, 극히 일부 분들이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됐어요. 그리고 또 소유주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사철에 좀 받고 싶으실 텐데 중요한 점은 전세 물량이 이렇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월세 물량은 늘고 월세 거래도 느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 모르지만 2, 3월은 조금 오를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은 신생아론으로 2월부터 증가 예상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거래량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데 2월에는 조금 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추세는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아파트 가격 변동 거래 추이 제목이 바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격 변동 거래 추이입니다. 제가 15일치만 뽑아봤어요. 그 2월 4일, 20일치죠. 2월 4일 오늘까지인데 어제까지 거래가 그저께가 됐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어때요, 여러분? 약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요번 주하고 설날이 껴 있는데 설날 이후 한 1, 2주가 시장 향방에 대해서 확실한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냐면 이게 하락 거래량이 여전히 50% 이상이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된다면은 현재 회복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신생아론에 해당되는 수요 가능한 분들도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5년 정도 한 2%의 어떤 보통 4%, 4.5%, 5%의 대출 받으시는데 최저는 1.6%고 보통 2에서 2.5% 받을 거예요. 그러면 2%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걸 계산해 보면 5억일 때 한 대충 계산하면 금리 차이 따져서 한 1년에 한 700에서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500에서 5,000 정도 세이브가 돼요. 왜? 5년 동안. 5년이면 5년 뒤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 계산해 보실 겁니다. 아마 우리 저 신생아론 해당자분들도. 그래서 1, 2주 더 보고 설날 보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벌어질 때 제가 볼 때 2, 3개월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소진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 시장이 펼쳐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재조정이 또 시작될 거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요. 자, 일기 신도시 추이 보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법 속칭 노후계획 도시지원법이 통과되고 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돼 가는데요. 한 달이 뭡니까? 2달 접어들죠. 12월 초부터 이가 나왔으니까 여전히 12월 말부터 1월 달의 거래를 보면 상승의 기미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게 이제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 개 나타날 겁니다. 리모델링 단지들의 조합장님들이 리모델링 단지 활성화된 지금 빠졌고 선도구역에 대한 지정도 기준이 아마 제가 볼 땐 선도지역 지정 기준을 아마 3월인가 4월에 발표하는 걸 알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주민들 간에 조금 고민거리와 뭐 좀 그렇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4월 전에 발표하는 게 난데 발표해야지 이게
약간 이것도 정책 포퓰리즘이 가미됐다고 봅니다. 이왕 진짜 제대로 할 거면 3월에 발표를 해야죠. 그래야 선도지역 지정되고 나머지 부분 이어서 간다라는 메시지를 줄 텐데 선거가 4월인데 4월, 5월에 발표한다?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땐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좀 빨리 발표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격 힘을 이렇게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별로 슈퍼블록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되는 단지들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특히 일기 신도시 분당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올렸지만 다시 한번 요즘 시장 상황과 맞춰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좀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PF 부실 우려 태형 사건에서 벌어졌고 유동화증권 ABS, ABCP라고 하죠. 이게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한 분이 ABS, ABCP, ABSTB 그 전단체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그러는데 그것도 영상 제가 제작되는 대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일단 ABS는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하고요. ABCP는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입니다. 어음인데 매출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자산을 해서 하는 건데 따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그래서 하여간 이 발행액이 적다는 얘기는 뭘까요? 돈이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PF 현장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 PF와 유동화증권이 증권사 분야에서는요, 42%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수적으로, PF 현장들에 대해서 유동성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빠지면서 시공사들이 신용보험을 들어가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들어갔는데 만약에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문제가 터지겠죠? 그게 이제 시공사 또 리스크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체별로 보면 여기 보시면 증권사, 시공사,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권사가 제일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오면 시공사가 요 회색인데요, 여튼. 여기 보면 여튼 회색이 늘어나잖아요. 증권사는 줄고. 이게 스위칭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권사의 PF론에 대한 부실이 어떤 신용보강을 통한 시공사로 약간 전이되는 효과가 좀 있어서 이게 건설사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이 발행하고 발생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금융권에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태형은 뭐 이미 아시고 스테이블이 이게 예전에 6월 달에 발표한 건데 결국은 6개월 만에 이게 지금 네거티브로 바뀌었잖아요. 그 롯데건설이 이미 네거티브였어요, 이때. 그래서 지금까지 롯데건설이 여러 가지 계열사나 지주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본 유동성을 잘 확보하고 있는데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는 어떤 분양 현장들 또 사업 현장들에서 부실이 만약에 가시화될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은 좀 리스크가 아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의 현장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실 텐데 제2금융권의 새마을금고가 요즘 조용하잖아요.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 15.3%, 이게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위험 노출 구성도예요. 보시면 나머지 그럼 15.3%니까 나머지 84.7%는 지방 아파트, 산업시설, 숙박시설 다 분양이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리스크로 좀 존재하고 브릿지론도 또 비율을 볼게요. 수도권 아파트 브릿지론은 그나마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브릿지론이 사업이 본 PF로 못 넘어가고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원금 회수율이 제가 볼 땐 7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은. 그러나 상업시설 이쪽들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거는 87%예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브릿지론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 이게 최근 보고서입니다. 한신평에. 나이스 신용평가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캐피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피탈사도 보시면 80%좀 낮지만,
요 부분의 어떤 그림을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만 그나마 지금도 수도권 아파트 최근에 광명도 미분양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대부분이 또 캐피탈이나 이쪽은 후순이에요. 후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PF 리스크는 여전히 지금 상존하고 있다.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분명히 이복헌 금융원장이 얘기를 했죠. 한 개 기업은 본인이 책임져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신일 해피트리도 부도가 났죠. 부도 나서 법정 관리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거 지금 뭐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 분양 안 되는데 여기에 많이 지금 자본들이 투입이 돼서 약간 손실 확정으로 들어가는 시기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생아론 역량인데요. 네. 신생아론 역량 시작됐다.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볼 때는 4개월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여러분. 4개월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기억나시죠? 그때 원래 39조 6천인데 40조, 그리고 50년 주단대가 10조.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50조인데, 요게 9월까지 갔어요. 9개월 동안. 요번에 26조 6천억이에요. 6천억이면 25조라고 가정하고 반 치면 4.5인데 5개월 정도 갈 것 같아요. 느낌에. 다만 이것도 이때 가격 수준은 100원이라 그럴 때, 1억이라 그럴 때 한 7천만 원도까지 떨어졌을 때 수준이에요. 그래서 쭉 붙어줬는데 이게 지금 다시 서울 같은 경우는 9천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한 3, 4개월 갈 수도 있다. 수요가 생각보다 안 따라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생아론이 지금 20만이잖아요. 20만씩 지금 애기들이 나오는데 20만 중에 아시겠지만 유주택자, 무주택자 비율이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6대4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대5라고 그냥 볼게요. 5대5. 서울은 5대5니까요. 5대5라고 보면 그럼 이 중에서 10만 가구가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10만 가구 중에 지역별로 비슷하겠지만 서울이 전체 인구 한 4분의 1 되니까 거래량은 좀 다른 데보다 많지만 4분의 1이니까 2.5만이잖아요. 2.5만을 12달러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2,000개 되죠. 2,000개. 그러니까 한 달에 2,000개의 추가 수요가 창출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0개가 유지되니까 1,500개, 1,800개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4,000 가까지 가야 그나마 이 수요가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3,000대로 간다. 그러면 이 수요도 전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더 봐야겠지만 길면 4, 5개월, 짧으면 3, 4개월 가고 그러면 총선이 끝나고 또 PF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이어지면 다행인데 이어지지 않아도 시장에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이 또 7월, 9월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을까지는 약세 약간 버티고 좀 혼동스러운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도나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겠죠. 또 언론 뭐 신생아론 뭐 좋다 뭐 이렇게 거래량 폭발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텐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적정한 차익이 있다라면 매도하시는 게 좋고 매수자분은 그 금리 그 1.6에서 3.3%까지인데 시중대출금리하고 계산해 보면 어때요? 한 2%갭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5년 정도 이자 혜택을 보면 5년 뒤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니까 5년만 적용되잖아요. 물론 아기를 낳으면 0.2% 추가되지만 그 계산해 보면은 한 최소한 3,500에서 한 5,000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갈 지역이라면 천만다행인데 내려갈 경우에는 그 이자 혜택은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면은 이 효과도 좀 다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예측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정부가 전세 가격 올라가니 그러지만 7월까지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반환보증 대출 제도를 연장시켰어요. 전세 가격은 여전히 역전세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건 체크하시고 지역마다 다르지만요. 그렇게 보시고 임차권 등기가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리고 여기 구독자분이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기 KB 시세가 이사 날짜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실제 시장 시세는 5억 이하인데 KB 시세 5억을 넘게 돼가지고 대출 액수가 안 맞아가지고 좀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건 공인중개사 분이 그 지역에 KB은행에다가 시세 정보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KB 시세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를 찾으셔서 거기다가 그 얘기를 좀 KB에 좀 신고되면 좋겠다. 내가 당신하고 통해가지고 집을 좀 살려고 하니 내가 5억 이하로 KB세가 잡히면 지금 대출을 딱 받는 게 집이 맞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그 공인중개사가 KB에다가 그 시세 정보만 제공하면 KB에서 잡아주거든요. 그 정보 제공하고 지점장한테도 그 상황을 얘기하면 아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인근 공인중개사 중에 KB 시세 정보처가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를 좀 찾으셔서 물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시면 KB에다가 신고만 이분이 해주시면 공인중개사 분이 그 KB 시세가 약간 다운되면 거기에 해당되시면 대출 받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그건 좀 한번 시도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끝으로 PMI 지수인데요. 이게 제조업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50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50이. 이게 이제 연초 효과인데 여기 보시면 2018년도도 시작할 땐 바짝 올라갔죠. 2020년도 시작할 땐 바짝 올라갑니다. 그 효과로 지금 50이 되는데 이게 50 이하면은 경기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시고 이걸 보고 펀드 매니저나 자산 유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많이 참조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기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제가 일요일마다 올려드렸잖아요. 조금 좀 힘을 내서 커뮤니티 상에 일주일에 2번을 좀 계획 중인데 제가 괜히 무리했다가 또 약속 못 지키면 죄송하니까 일단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날씨도 풀렸고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설 전에 또 설 되면 또 가족도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서로 한 번씩 또 사랑한다 얘기 해주시고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고 잘 건강하고 하면 좋죠. 그래서 다음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우리 샐러리맨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